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그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우던 순간 저는 40년 만에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요양병원 6인실은 언제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과 삶은 달걀, 그리고 노인들의 채취가 뒤섞인 그 냄새. 창문을 열어도 사라지지 않는 시간이 멈춘 듯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무슨 날인지, 심지어 여기가 어딘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서연이가 온다는 것. 할아버지, 간호사님. 우리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만 들으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제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강태호. 그래, 나는 강태호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22살 젊은 손과 75 늙은 손이 만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 손을 잡았던 그때처럼. 할아버지,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우리 나중에 산책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책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서연이가 좋다면 좋은 거였습니다. 이 애가 내 손녀구나. 내 피부치. 간호사 박 씨가 식사 시간을 알렸습니다. 서연이는 제 식판을 가져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갓난아기처럼 입을 벌리고 받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안 급해요. 하지만 저는 급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다시 혼자가 될 테니까요. 서연이가 떠나면 저는 다시 이름 없는 노인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연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이 시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꼭 올게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이마에 뽀뽀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볼 줄 몰랐지만 몸이 기억했습니다. 서연이가 오는 시간을. 오후 2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건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3시, 4시, 5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박 씨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손녀분 안 오시나 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지? 무슨 일 있나?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오래된 얼룩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갈색 얼룩. 저는 그 얼룩을 세면서 잠들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제 아들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는 문 앞에 서서 인사만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제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건강하세요.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또 올게요. 5분. 그는 딱 5분 있다 갔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서연이는 왜 안 오냐고. 무슨 일 있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민수가 나가려는 순간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민수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아, 서연이요? 바빠서 못 온대요. 시험 기간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으니까요. 그의 눈이 흔들렸으니까요. 무슨 일인데? 왜 숨기는 거야?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복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6인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문대 여대생이 다단계 사기 조직의 공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떴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3억 원, 피해자는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았지만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간호사 박 씨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저는 TV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뉴스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였습니다. 간호사는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안정제 드릴게요. 아니, 안정제가 아니라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얼룩을 새는 대신 서연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웃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화요일 새벽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습니다. 6인실 노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맨발로 찬 바닥을 밟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이게 나인가? 하지만 눈만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내가 지켜야 해. 40년 만에 제 입에서 또렷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 간호사실 불빛이 복도 끝에서 깜빡였습니다. 새벽 당직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가 가져다준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법정 가야 해. 서연이 구해야 해. 단어들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강 건너편에서 배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저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70대 노인이 아니라 40년 전 법정에 섰던 그 남자가. 새벽의 결심 이후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앉아 계획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5분마다 계획을 잊어버렸고 10분마다 왜 계획을 세우는지조차 잊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구해야 한다는 것. 수요일 오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정희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향수 냄새가 복도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희의 인사는 예의 바른 듯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러 온 것처럼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어디 있어?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일은 복잡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복잡하다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무슨? 애가 어디 있냐고? 정희가 가방에서 귤을 꺼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가 실수를 좀 했어요. 친구 일 도와주다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대요. 근데 뭐 국선 변호인 붙이면 되죠. 국선 변호인?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국선. 안 돼. 제대로 된 변호사. 민수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몇 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애가 유죄예요. 통장을 빌려줬고 돈도 받았어요. 변호사를 100명 붙여도 소용없어요. 유죄. 우리 서연이가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자기 딸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연이가 정말 그런 애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아버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건강이나 챙기세요. 건강? 제 손녀가 감옥에 있는데 건강을 챙기라고. 제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40년 전이라면 이 순간 저는 책상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안에 숨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선명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무력감.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봐야 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들은 5분도 채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정희는 귤도 까지 않은 채 테이블에 두고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름도 자주 있는 내가.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목소리였습니다. 포기하지 마. 법은 진실편이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의 야간 순찰 시간을 세웠습니다. 11시, 1시, 3시.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 복도가 가장 조용할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 노인들은 모두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민수가 가져다준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를 올리는 데만 3분이 걸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잠깐 멈칫했습니다. 목적지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어디론가 이끌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실 불빛이 보였지만 당직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벽에 붙어 그림자 속에 숨었습니다. 경비원은 휴대폰을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를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구부정한 등을 펴려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기억보다 강한 본능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30분을 걸었을까요?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담벼락. 그리고 제 집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살던 그 집.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자물쇠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놀랍게도 열쇠가 있었습니다. 30년을 품고 다닌 열쇠였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집안은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삐걱거렸습니다. 2층 끝, 다락방 문이 보였습니다. 문고리에 먼지가 한 뼘 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다락방 한쪽에 낡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첫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아내의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옷을 만졌습니다. 아내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좀 놓아줘. 두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사진첩들이 나왔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 서연이의 100일 사진.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박스. 무거웠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검은색 법복이었습니다. 제 손이 천천히 법복을 꺼냈습니다. 천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펼쳐지지 않았던 옷. 법복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가죽으로 된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6필노트.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 필체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강태호 판례 연구 마이너스 1970만 2000.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법조문, 판례 번호, 사건 요약, 변론 전략. 모든 것이 제 손으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2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대법원 1985도 2344 판결 고의의 입증 책임. 제 손이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자들이 제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있던 지식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걸 했었어. 나는 검사였어. 새벽빛이 노트를 비췄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법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저는 법복을 입어보았습니다. 30년 전보다 어깨가 좁아졌습니다. 옷이 헐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게감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락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75세 노인과 40년 전 검사가 겹쳐 보였습니다. 6필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복을 조심스럽게 개어 품에 안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간다. 창문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락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구부정한 노인이 아니라 할 일이 있는 사람처럼. 마침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내가 직접 변론하겠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40년 전 법정에서 외치던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법복을 품에 안고 새벽거리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다음 걸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자주 잊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만은 선명했습니다. 서연이를 만나야 해. 서울구치소 면회실은 소독약과 땀 냄새가 섞인 곳이었습니다. 형광등은 너무 밝았고 플라스틱 의자는 너무 딱딱했습니다. 저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1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없었으니까요.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제 손녀가. 하느님.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2살 꽃 같은 나이에 제 손녀가 최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유리 너머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서연이도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우리의 손바닥이 맞닿았습니다. 서연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바보같이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친구를 믿었어요. 민지가 사업한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통장만 빌려주면 된다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사기인 줄. 서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혀가 꼬이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또렷했습니다.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프잖아요. 치매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변호사야. 너를 지킬 수 있어.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그러는데 국선 변호인 붙이면 된대요. 괜찮아요. 할아버지까지 힘드실 필요 없어요. 국선 변호인?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면회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국선 변호인은 안 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 내가 한다. 할아버지가 직접 한다. 서연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 처음 안았을 때 기억나니? 넌 아기였고 할아버지 손가락을 꼭 잡았어. 그때 할아버지가 약속했어. 너를 평생 지키겠다고.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꼭 너를 꺼내줄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서연이가 끌려가듯 나갔습니다. 저는 빈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려. 할아버지가 간다. 구치소를 나와 저는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옛날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알던 변호사들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 메시지. 두 번째 전화. 사망했다는 가족의 음성. 세 번째 전화.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강태호요. 변호사 좀 부탁하고 싶은데. 강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은퇴해서 다른 분 소개해 드릴까요? 결국 저는 직접 발로 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법률사무소. 깔끔한 유리문과 대리석 바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녀 변호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기 사건인데.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제가 가져온 기소장과 증거 목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명백해 보이는데요. 통장도 피고인 명의고 돈도 받으셨고. 아니요. 손녀는 몰랐습니다. 친구가 속인 거예요.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법을 아세요? 나는 검사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송구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건이 많아서, 특히 이렇게 증거가 불리한 사건은 거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법률사무소. 중년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10%도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만 3천만 원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합의금으로. 손녀는 무죄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변호사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제 말은. 됐습니다. 다른 분 찾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승소 가능성 없음. 증거 불리함. 선임비 문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하나? 하지만 치매 걸린 노인이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말을 잊어버리면, 증인 신문중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안 돼. 방법이 있을 거야. 결심했습니다. 직접 검사를 만나보기로. 서울중앙지검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매일 출근하던 곳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어르신 누구 찾으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이준혁 검사 찾습니다. 약속 있으세요? 약속?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복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이 기억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두 번째 문.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세요? 강태호입니다. 강서연 사건의 변호인입니다. 이준혁 검사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이요? 어르신이 변호사세요? 예, 변호사 등록증 있으세요?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변호사 등록증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젊었습니다. 이준혁이 등록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봤습니다. 1970년 등록? 어르신, 이게 50년 전인데요? 지금도 유효한 거 맞아요? 유효합니다. 아, 신기하네요. 그래서 오신 이유가?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검사님이 잘못 기소했습니다. 이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강서연은 사기 고의가 없었습니다. 형법 제32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알아요. 저도 법 압니다.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보다 한 뼘은 컸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고인 명의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됐고 그 돈은 피고인 계좌로 들어왔어요. 이게 무죄라고요? 그건 친구가 친구 타령하지 마세요. 법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준혁이 팔짱을 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설령 변호사라 해도 치매 걸린 분이 법정에서 뭘 하시겠어요? 약속도 못 지키실 텐데. 치매.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법정에서 봅시다. 이준혁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들이 난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저희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6인실 노인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가방에서 6필노트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형법 제32조 공동정범,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1도 4242 편취의 고의.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지식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변론 전략 1. 의사 연락 부재 입증 2. 통장 대여의 선의 입증 3. 진범 최민지 특정. 플래시백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법정에 섰던 제 모습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는 정황 증거일 뿐 직접 증거가 아닙니다. 그때 저는 강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새벽까지 노트를 읽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공판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 베었지만 참았습니다. 가방에서 법복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다림질이 필요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법복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30년 만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75세 노인이 아니라 변호사가. 간호사 박 씨가 노크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어머, 할아버지 그 옷이. 법정 갑니다. 네? 법정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6필 노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변호사세요. 예. 멋지시네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간다. 오늘부터 싸움 시작이다. 법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고 웅장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서는 법정.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제312호 법정 피고인 강서연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법원 직원이 호명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구경꾼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검사복 입은 노인.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변호사가 할아버지. 치매 걸렸다던데. 사진 좀 찍어야겠다. 저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구부정한 등을 펴려 애썼습니다.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변호인석에 도착했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앉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표정은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석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제 손녀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검사석을 봤습니다. 이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 검사와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저를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웃어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변호사 강태호입니다. 변호사 등록 1970년.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1970년? 그게 몇 년 전인데? 50년 넘었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 피고인과의 관계는 친족입니다. 친족 관계에서 변호를 맡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검사, 모두 진술하십시오. 이준혁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은 명백한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강서연은 주범 최민지와 공모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첫째, 피고인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준혁이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암 치료비를 사기당했습니다. 피고인의 죄는 무겁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내 돈 돌려줘.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이준혁이 앉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봤습니다.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6필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혁이 비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형법 제32조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고 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검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검사는 피고인과 최민지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연락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준혁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통장을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공모의 증거입니다.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통장 대여는 경범죄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사기 고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도 3792 판결을 보십시오. 단순 편의 제공은 공모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지 않습니까? 그 돈의 성격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계좌 내역을 보십시오. 5천만 원은 입금된 지 3시간 만에 최민지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경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편취의 고의입니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통장 대여. 그것은 경솔함일 뿐입니다. 돈을 받았다. 즉시 돌려보냈습니다. 어디에 고의가 있습니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재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관심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변호인, 계속하십시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전 최민지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혼자 저지른 일이야. 너는 몰랐잖아. 내 통장 빌린 건 내가 잘못했어.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문자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출합니다. 저는 서류를 법원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 문자는 사건 발생 전 최민지가 보낸 것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었지만 피고인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검사, 이 문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이준혁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아니요.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에 따르면 피고인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사 측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저는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법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 뒤편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 같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휴정이 선언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서연이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물 좀.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태호 검사님이십니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일어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당신은 윤석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선생님 밑에서 수습받았던 윤석.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검사. 열심히 공부하던 청년. 아. 윤석. 윤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변론을 듣게 될 줄은.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세대의 전설이었습니다. 강철 검사 강태호. 30년간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신 분. 강철 검사. 그 별명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나는 강철 검사였어. 선생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아니, 괜찮네. 고맙네. 윤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변론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휴게실에서 저는 서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 정도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공판까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내가 도와줘야 해. 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과 선배 검사의 대화였습니다. 이 검사 강태호가 누군지 아나? 노인 아닙니까? 바보야. 그 사람이 바로 전설의 강철 검사야.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단 한 번도 재판에서 지지 않았어. 네? 그게 누구? 설마. 그래.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떡합니까, 선배? 증거를 다시 검토해. 철저하게. 그 사람은 허점을 놓치지 않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아차렸군. 그날 저녁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TV 봤어요. 뉴스에 나오셨어요. 병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75세 치매 할아버지가 손녀 변론에 나섰습니다. 법정에서 40년 전 실력을 다시 선보였다는데요.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 이상하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검사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방청석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6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증인. 신문. 준비. 중얼거렸지만 무슨 뜻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손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트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페이지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안 돼. 아직 서연이를.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저는 서연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제 손가락을 잡았던 그 순간을. 그때 제가 약속했습니다. 평생 지켜주겠다고. 아직 안 돼.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달랐습니다. 하얀 천장, 차가운 형광등, 삐삐 소리를 내는 기계들. 병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드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말랐습니다.
물. 간호사가 물컵을 입에 대주었습니다. 몇 모금 마시자 목이 조금 풀렸습니다. 여기가 어디? 응급실이에요. 요양병원에서 119 불렀어요. 심장에 무리가 가셨대요. 심장.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환자분이시죠? 제가 담당 의사 김민준입니다. 아, 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맥과 협심증 증상이 있으시네요.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과격한 활동은 법정에 서셨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환자분, 의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더 이상 법정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쓰러지시면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안 됩니다. 제 손녀가, 서연이가. 가족분들과 상의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심장이 안 좋으시대요.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연이 일은 국선 변호인한테 맡기세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제가.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남자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 받았을 때 솔직히 안도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겠구나, 편히 쉬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서연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시잖아요. 저는 제 딸도 포기했는데.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넌 내 딸을 믿느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이를 믿으세요? 나는 믿는다.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 애는 거짓말을 못하는 애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과자 하나 몰래 먹고도 들킬 정도였어. 그런 애가 3억을 훔칠 리 없어.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는 게. 그게 아비의 도리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식은 믿어주는 거야. 끝까지. 그게 부모야.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오후 간호사가 전화기를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구치소에서 온 전화예요. 여보세요. 강태호 님이십니까? 서연 씨가 면회 신청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가 갑니다. 지금 갑니다. 할아버지,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정 취하라고. 괜찮아요. 가야 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해. 서연이를 위해서. 면회실. 다시 그 차가운 형광등 아래였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저도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심장이 안 좋으시대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제가 할아버지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서연아.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혀가 꼬였습니다.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예요. 서연이요.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손녀 서연이요. 서연. 그래. 서연이.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유리의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 할아버지가 정신이. 괜찮아요, 할아버지. 서연이도 이마를 유리에 댔습니다. 우리의 이마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맞닿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 할아버지 노트요. 제가 밤새 다 외웠어요. 서연이가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요건, 제32조 공동정범요건, 제347조 사기죄. 서연이가 술술 외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법정에서 잊어버리시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싸워요. 저는 울었습니다. 목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꼭 이겨요. 일주일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법정에 섰습니다. 민수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함께 있을게요. 방청석에 민수가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신문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 반대 신문. 저는 일어섰습니다.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증인은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염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인 괜찮으십니까? 안 돼. 그때 피고인석에서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모두가 서연이를 봤습니다. 형법 제750조요. 불법행위 성립요건. 서연이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단어들이 돌아왔습니다. 증인. 제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증인이 투자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 15일입니다.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날짜는 그것도 3월 1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입니까? 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십시오.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기록이 있습니까? 증인이 서류를 봤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모두 최민지 계좌로 즉시 이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재판장을 봤습니다. 진범은 최민지입니다. 그녀가 모든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준혁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민지는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범은 도망갔습니다. 무고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최민지에 대한 수배를 명령합니다. 휴정.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다단계 사기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최민지 씨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병실 TV에서 화면이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 경찰에게 끌려가는 젊은 여자. 최민지 씨는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긴급 체포되었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의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봤어요? 민지가 잡혔어요. 그래. 봤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버지 뉴스 봤어요? 봤어. 아버지가 옳았어요. 서연이는 무죄예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제 딸도 못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6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최민지를 증인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진실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꼭 너를 꺼내준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펜은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최민지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서연이가 무죄로 풀려날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모두가 최민지의 증언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겨우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서연이가 피고인석에서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증인 입장하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지가 들어왔습니다. 28세의 젊은 여자.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증인석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연이가 그녀를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지야, 하지만 최민지는 서연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최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만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준혁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서연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학교 친구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피고인과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최민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서연이가 다시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준혁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최민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뭐라고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투자 사기를 하자고. 거짓말. 서연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교도관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거짓 증언. 반박 준비. 증인 계속하십시오. 서연이가 자기 통장을 쓰자고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하면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최민지가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 본능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같이 하자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서연이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안 돼.
일어나야 해. 저는 책상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증인. 최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증인이 방금 한 증언은, 증언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증언은 거짓말이다? 모순이다? 증거가 없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증언은,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인 괜찮으십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육필 노트를 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선명했던 글씨들이 뭉개졌습니다. 잠시만. 손이 떨려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서연이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이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증인, 당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기억합니까? 문자요? 3월 12일, 서연아, 미안해. 내가 혼자 한 거야라고 보낸 문자. 최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 문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오해예요. 제가 잘못 보낸 거예요. 오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판 3일 전에 보낸 문자가 오해입니까? 네. 저는 술 마시고 보낸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당신은 또 멈췄습니다. 질문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준비했던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이준혁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이 신문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봤습니다. 걱정과 연민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변호인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계속.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낸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 12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방금 전에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히. 증인, 문자를 보낸 날짜가 재판장님, 이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변호인 신문을 마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직. 저는 계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지식이, 경험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휴정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망쳤어. 아버지 괜찮아요. 다음은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제 못해. 기억이 안 나. 민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 보는 게 더 고통이에요. 서연이가. 서연이도 이해할 거예요.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제 다른 변호사를.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내가 약속했어. 서연이를. 아버지,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까지 이룰 수는 없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남자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서연이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유리 너머 서연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이제 그만 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 서연이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저도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행복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다는 것만으로.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의심했어요. 아빠도 엄마도. 하지만 할아버지만은 끝까지 믿어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서연아, 저는 울었습니다. 목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평생 제 영웅으로 남을 거예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서연이가 끌려갔습니다. 저는 빈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6인실 노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가방에서 법복을 꺼냈습니다. 40년 묵은 법복. 30년 만에 다시 입었던 법복. 저는 법복을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40년 전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5세, 치매, 심장병, 단어를 잊어버리는 사람, 5분 전 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 이런 내가 정말 서연이를 구할 수 있을까? 6필 노트를 포겼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좀 놓아줘. 하지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사진일 뿐이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든 없든 법복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관에 넣듯이. 미안해, 서연아. 할아버지가 부족해. 스탠드를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공기만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유죄. 쾅. 서연이가 끌려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옆 침대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시끄럽네. 저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힘없고 초라하고 무능한 노인. 이게 나야. 40년 전 법정을 호령하던 강철 검사는 어디 갔을까요? 저는 세면대에 물을 받았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침,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명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변호사 좀 만나보세요. 제 친구 소개받았어요. 형사 전문이래요. 명함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예, 변호사 박준영. 아버지가 여기까지 하셨어요. 이제 전문가한테. 나도 전문가였어. 아버지.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서연이도 이해할 거예요. 제발. 저는 명함을 받습니다. 깨끗하고 반듯한 글씨. 젊은 변호사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서연이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볼게.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 같이 가실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회색 빗줄기. 서연아, 할아버지가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창을 두드렸습니다. 비 내리는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판례집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책이었습니다. 무작위로 펼쳤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편이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법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판부입니다. 저 강태호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만. 긴급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재판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최후 변론을 하게 해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이 염려됩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40년 법정에 섰습니다. 단 한 번도 중도에 포기한 적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해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침묵. 알겠습니다. 최후 변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싸운다. 최종 변론일 아침, 민수가 요양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법복을 왜? 저는 법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법정 간다. 아버지, 어제 다른 변호사 만나기로. 안 간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끝낸다 내 손으로. 민수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또 쓰러지시면. 민수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비가 딸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 너한테도, 서연이한테도. 하지만 내가 서 있는 한 나는 싸운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아버지. 법정 문 앞. 민수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걸어서 들어간다. 아버지. 변호사는 걸어서 입장하는 거야. 저는 민수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지난번의 조롱 어린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염려와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석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피고인석에서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그는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최후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검사, 최후 진술하십시오. 이준혁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사건이 명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변론을 들으며 제가 놓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거만 보고 진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실제합니다. 진범인 최민지는 현재 구속되어 조사 중입니다. 그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재판장님,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입니다. 저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검사가 사실상 무죄를 시사한 것입니다. 이준혁이 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6필 노트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슴속에 다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 제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저는 오늘 75세의 나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고 심장이 약합니다. 5분 전 일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제 손녀 서연이가 선한 아이라는 것,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라는 것.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를 봐.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과자 하나 몰래 먹고도 들킬 정도였잖아. 할아버지 눈만 보면 고백했어. 그런 내가 3억을 훔치고 쉰명을 속일 수 있겠니? 서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법정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법은 증거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봅시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명의 계좌. 검사 측은 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 내역을 들어올렸습니다. 이 계좌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모든 돈은 즉시 최민지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둘째, 최민지가 보낸 문자. 사건 발생 3일 전. 서연아, 미안해. 내가 혼자 한 거야. 너는 몰랐잖아. 이것이 진실입니다. 셋째, 피해자 신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초 경찰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강서연이 친구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신고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범인이 자기 범죄를 신고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입니다. 친구를 믿었다가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형법 제32조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은 의사의 연락입니다. 피고인과 최민지 사이에 범행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피고인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입니다.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법치국가의 원칙은 명백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그동안 배운 것이 있습니다. 법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제 손녀는 약합니다. 순진해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몰라서 약합니다. 그래서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것이 죄입니까? 순진한 것이 죄입니까?
친구를 믿은 것이 죄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순간 방청석 뒤편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윤석 판사였습니다. 강철 검사 강태호. 그가 말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셨던 전설. 그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마지막 변론을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 다른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70대의 변호사였습니다. 강 검사님, 당신은 우리 세대의 자랑이었습니다. 1명, 2명, 3명. 법조계 원로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방청석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준혁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격려했습니다. 재판장도 일어섰습니다. 법복을 입은 채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박수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봤습니다. 제 손녀 강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것을 담아 외쳤습니다. 무죄입니다. 그 말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장까지, 벽까지 모든 곳을.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해냈어. 나는 해냈어.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서연이가 떨리며 일어났습니다. 본 재판부는 신중히 심리한 결과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 강서연에게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쾅!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박수, 환호, 울음소리. 서연이가 무너졌습니다. 교도관이 부축했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해내셨어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저도 입모양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변호인석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도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법조인들이 줄지어 서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 검사님. 존경합니다. 전설을 직접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소감 한 말씀.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법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편입니다. 그것이 제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흘 후 서연이가 석방되었습니다. 저는 구치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수와 정희도 함께였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죄수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할아버지.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팔을 벌렸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됐어.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와 정희도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로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햇살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제 쉬어도 되겠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요양병원 창가에 앉아 저는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노란색 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지? 서연이가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요. 서연이.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제 손녀. 제가 지켜낸 아이. 할아버지 제가 오늘 뭐 가져왔는지 아세요? 서연이가 책을 보여줬습니다. 표지에 큰 글씨가 있었습니다. 형법총론. 법학 교과서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법대에 입학했어요. 기억하세요? 저는 책을 만졌습니다.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법학. 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요. 진짜 정의를 지키는 사람.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젊었을 때 제 눈빛과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매주 일요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제게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형법 제32조를 배웠어요. 공동정범요. 할아버지가 법정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공동정범. 단어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맞아요.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서연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저는 서연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저기, 당신은 누구시죠? 서연이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할아버지 손녀. 손녀. 서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할아버지를 기억할게요. 평생. 민수도 자주 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아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제 딸도 못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가족은 끝까지 믿는 거라고.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제 아들. 넌 착한 아이야. 민수가 울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남자가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제 영웅이에요. 정의도 함께 왔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과일 깎아드릴게요. 그녀는 사과를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깎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이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노트. 6필 노트 있잖아요.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노트. 네, 할아버지가 40년간 쓰신 판례 노트요. 민수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의 두꺼운 노트. 저는 노트를 만졌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 손때였습니다. 이게 내 거였나? 네, 할아버지. 이 노트로 저를 구해주셨어요. 서연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런 노트를 만들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40년간 정의를 지키고 싶어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23의 젊은 얼굴, 빛나는 눈. 너는 잘할 거야.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서연이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법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편이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말 같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 네, 강태호 정의장학금이래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어졌대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기뻐하니 저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법학관에 할아버지 전시실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법복이랑 노트를. 민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유리 액자 속에 검은 법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6필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래에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강철 검사 강태호 1950-. 30년간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전설. 법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편이다. 할아버지, 많은 학생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러 와요. 다들 감동받아요. 저는 액자를 봤습니다. 낯익은 법복, 낯익은 노트. 이게 내 거였어.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전설이에요. 전설.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인데. 가을이 왔습니다. 요양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낙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오늘 모의 재판에서 이겼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뭐해? 재판. 네, 학교에서 하는 연습이에요. 저 변호인 역할 했어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떨렸어요. 근데 할아버지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아, 나를 생각했어. 네, 할아버지가 75살에 법정에 서셨잖아요. 저는 겨우 23인데 뭘 무서워하나 싶었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평생 그럴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이름은 자주 잊어버렸지만 이 따뜻한 손길은 기억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밖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민수, 정희, 서연이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첫눈이에요. 예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시험 봤어요. 형법시험. 만점 받았어요. 만점. 네, 할아버지 노트 덕분이에요. 서연이가 새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빨간 가죽 표지의 노트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법조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후에 제 손녀한테 물려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것처럼. 저는 노트를 만졌습니다. 새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잘 할 거야.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저녁약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손녀분 오셨죠? 예쁘시더라. 손녀. 네, 매주 오시는 분이요. 이름이 서연이? 서연. 그 이름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내 손녀. 서연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하시는구나. 손녀분을. 사랑. 그래. 사랑. 그 단어는 기억났습니다. 이름은 잊어도, 얼굴은 잊어도, 사랑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봄이 왔습니다. 요양병원 정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에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변호사 법복. 할아버지, 저 오늘 변호사 시험 합격했어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서연이가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손녀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 있어요. 내가 뭘 했는데? 저를 믿어주셨어요. 세상 모두가 저를 의심할 때 할아버지만은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서연이의 법복을 만졌습니다. 검은
옷이네. 네, 할아버지도 입으셨던 옷이에요. 벚꽃 꽃잎이 우리 위로 날렸습니다. 분홍빛 눈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괜찮습니다. 이름을 잊어도, 얼굴을 잊어도, 어제 일을 잊어도. 사랑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 것이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면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말합니다. 나는 잘했어. 나는 옳은 일을 했어. 그거면 됩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잊어도, 제가 무엇을 했는지 잊어도, 제가 사랑한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제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법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2년 후, 법학전문대학원 강당. 서연이가 신입생들 앞에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75세에 법정에 섰습니다. 치매를 앓으면서도 손녀를 지키기 위해. 학생들이 경청합니다. 강단 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강태호 검사가 법정에 서 있습니다. 강철 검사 강태호 기념관. 서연이가 액자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어요. 요양병원 정원.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쓰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바람에 벚꽃 꽃잎이 날립니다. 할아버지의 손 위로 꽃잎 하나가 떨어집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영원하다. 정의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